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동아시아 군사 정세를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지난 반년 내내 대만 해협을 뒤덮은 섬뜩한 정적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올해 4월 초 해협의 천둥이라는 대규모 훈련 이후 꼬박 7달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정면에서 사실상 흔적을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전구급 실사격 훈련도 대규모 합동군종 작전 연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이라곤 중간선을 스치듯 넘는 몇 대의 항공기, 그리고 진먼 해역 바깥에서 억지 시비를 거는 해경 선박 몇 척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설마 중난하이의 늑대가 갑자기 채식을 선언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는 늑대는 더 이상 늑대가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정적에는 단 하나, 그리고 가장 잔혹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지휘 사슬이 한가운데서 산산이 끊겼습니다. 그것도 파괴적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12가지 단절 연재의 두 번째 편에서 우리는 장풍 선생의 해설을 따라 구상장 숙청 명단에서부터 장우샤의 러시아 방문, 그리고 무려 35년 전에 비밀 군사재판 영상 유출에 이르기까지 중국군 내막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각들이 맞물리면 공산 중국의 전쟁 기계가 어떻게 마비돼 가는지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동은 요란한데 기어는 뒤로 들어간 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분 하나, 총설계사가 말에서 떨어지자 대만 공격 시나리오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여러분, 대만 해협에서 총성이 사라진 까닭을 이해하려면 올해 4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어진 혹독한 숙청 명단을 되짚어야 합니다. 불과 반년 사이 정치적 폭풍이 중국군 상층을 휩쓸며 굵직한 이름들을 쓸어갔습니다. 몇몇 부패 장교만 잡은 것뿐, 다른 사람 안 치면 기계는 잘 돈다라고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자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힘줄을 뽑고 뼈를 발라내는 일입니다. 명단 맨 위에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정치국 위원을 보십시오. 그가 그 권좌에 앉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점지한 대만 공격 작전 시나리오의 설계자가 바로 허웨이둥이었기 때문입니다. 포위, 화력 배치, 상륙의 박자, 해육공 협동의 결정을 한 치에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서 내려치던 손이 바로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그 총설계사는 반당분자로 낙인 찍힌 부정적 전형으로 뒤집혔습니다. 그가 서명한 모든 문서 계획 작전도 지도는 정치적으로 독을 머금은 잔재로 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문화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현재의 총참모부에서 누가 감히 반당분자의 시나리오로 훈련을 조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인의 도면대로 병력을 움직이겠습니까? 만약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총기가 오발되거나 항공기가 추락하기라도 하면 곧장 잔재 청산 미흡, 그릇된 노선 추종이라는 죄모가 덮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모자를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단숨에 완전히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다시 써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릇이 되고 누가 담력을 내겠습니까? 허웨이둥의 추락은 곧 대만 해협 작전 지도가 갈갈이 찢겨 나갔음을 뜻합니다. 시나리오가 없고 연출이 없는데 전쟁극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무대 불은 꺼졌고 소품은 아직 대여 중인 신세가 된 것입니다. 부분 둘, 신뢰의 붕괴, 총을 쥔 자가 권력을 쥔 자를 두려워할 때 시나리오를 잃은 것은 하드웨어의 손실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축의 붕괴가 군대의 소프트웨어, 곧 혼을 무너뜨렸습니다. 군 내부 정치 인사를 총괄해온 대집사 мя오화와 하홍준의 퇴장입니다. 중국군의 철칙은 당이 총을 지휘한다입니다. 군대에서 당을 대리하는 존재가 바로 정치위원 체계, 곧 мя오화와 하홍준이었습니다. 대연습이든 실전이든 가장 중요한 건 화력이 아니라 장수가 믿을 만한가입니다. 예전엔 이 신뢰 사슬을 мя오화가 보증했습니다. 군단 사단급 이상 장성들의 충성을 심사하고 발탁하고 담보하던 이가 그였습니다.
이제 그 대집사가 수감되자 아래 장성단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과 사단장은 스스로 묻습니다. 내 진급장을 서명했던 사람이 오늘의 나쁜 놈이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의 사람인가? 다음 숙청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의심은 아래에서 위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아래를 의심합니다. 시진핑 역시 속으로 북을 두드립니다. 저 장성들은 모두 мя화가 올려보낸 사람들인데 과연 나에게 충성할까? 실사격이든 실전이든 그들이 방가쇠를 한 뼘 높여 헛발을 쏘면 어쩌나? 더 나쁘게 총구를 거꾸로 돌리면 어쩌나? 허웨이둥이 쓰러지자 어떻게 칠지 결정을 내릴 자가 사라졌고 мя오화가 쓰러지자 누구에게 맡길지 보증할 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두 방이면 이미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합동군종을 총괄하던 연합지휘중심 부주임 왕수빈이라는 머리가 떨어졌고 대만 공격의 발사 버튼을 누를 동부정우사령 린샹양이라는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여기에 전략핵 미사일을 관장하는 왕허우빈, 해군 장비를 틀어준 위안화즈까지 아홉 상장, 이 아홉 이름을 맞추면 중국 공산당 군사 괴수의 중추신경과 사지가 됩니다. 이제 모두 탈락했습니다. 거대한 전쟁 기계는 콘센트가 뽑힌 채 서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 빠진 고철더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변경에서 속내로 도는 말은 이렇습니다. 황상이 움직이라 하면 형식적으로 몸을 한번 떨어 보이고 황상이 보지 않으면 내무반에서 차나 한 잔 더 마신다. 정겹기는 합니다만 정겨운 건 뜨거운 물뿐이라 컵라면이나 말기 딱 좋습니다. 부분 셋,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러난 잔혹한 진실과 기술 공포, 인사와 신뢰의 사유를 넘어 인민해방군이 이제는 감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대규모 훈련을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적 낙후가 벌거숭이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거미줄 작전이라 불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가 러시아 극동의 전략 공군 기지를 정면 타격했습니다. 금성 철옹성이라 자부하던 곳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자존심이라던 투995, 투216 공습기들이 이륙도 못하고 경납고에서 고철로 변했습니다. 두려운 지점은 잃어버린 비행기의 숫자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해낸 방식입니다. 그 무인기들은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동역학 모델을 싣고 서방의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연결된 차에 스스로 러시아 방공의 빈틈을 산출하고 가장 약한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장성들의 등골이 서늘해진 순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병기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른바 동역학 모델은 아직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위에서 반짝거리고 실전형 모의에 올리면 컴퓨터가 멈춥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체해서 직접 소화할 정밀칩은 자국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무대 뒤에서는 귀가 따가운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서방이 양자연산과 인공지능에서 한 단계만 더 뚫으면 베이징의 군사력은 막을 내린다. 그래서입니다. 시사군도나 바레만 같은 닫힌 바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실사격을 막아도 됩니다. 국내 관객을 위한 연극이니까요. 하지만 푸젠 항모는 개방 해역에서 전면 방어 공격 연습을 감히 못합니다. 대만 해협 정면에서는 더더욱 라인 전체를 끌고 나와 공격 리허설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으로 실제로 나와 미합 중국의 알고리즘 전쟁과 맞붙는 순간 카메라가 담아낼 장면은 시진핑 자신도 다시 보기 눌러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압니다. 여기서 잠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조리한 전쟁에 대한 한마디. 크렘린의 대서사시는 우크라이나의 손바닥만 한 드론에게 허망하게 구멍 뚫리고 세계 최강이라 장담하던 방공은 알고리즘 한 줄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영웅담은 편집실에서 태어나지만 진실은 경납고에서 타버립니다. 포연 속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드론이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마비되고 기술은 낡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권력은 어떻습니까? 부분 넷, 장우샤의 미스터리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관영 매체의 게임 역량의 마비를 살폈으니 이제 권력의 혼란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올해 10월 20일 상장 장우샤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부국급 인사입니다. 장우샤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사협력의 시계를 맞추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평소 중공체제에 과장된 과시습관이라면 이 장면은 메인뉴스 앞머리 10분을 장식하며 중러의 무한우위를 하늘 끝까지 찬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도 신문도 국내 포털 뉴스도 적막했습니다. 가장 큰 확성기인 환구 15조차 없는 일처럼 굴었습니다. 오직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대중이 거의 들르지 않는 그곳에 백자 남짓한 짧은 기사 한 토막이 걸렸을 뿐입니다. 심지어 장우샤가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에도 국영 매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화교권에서는 소문이 폭발했습니다. 장우샤가 실종됐다. 푸틴이 인질로 잡았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중국군 관례상 장우샤가 며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지극히 흔한 일입니다. 상무위원, 특히 시진핑은 어디를 가도 무사안부 보도가 따라붙지만 군은 카리자 방패이기에 장수의 동서는 용은 머리만 보이고 꼬리는 안 보인다가 기본값입니다. 예전에도 장우샤는 열흘 보름씩 보이지 않곤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가 안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이번 불출현이 왜 폭풍 뉴스로 부풀려졌느냐입니다. 답은 잔혹합니다. 사람들은 장우샤에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부주석이 아닙니다. 진짜 전장을 겪고 시체 더미를 밟고 걸어나온 마지막 상장입니다. 베트남 중국 국경전의 라오산 작전에서 돌격대를 이끈 연대장이었고 이후 5년 동안 장비 총부를 틀어쥐고 국산 항모와 전투기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그는 군을 알고 무기를 아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허웨이둥이 나가떨어지고 мя오화가 잡혀가며 중앙군사위는 속이 텅 빈 껍데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장우샤는 중나나이의 마지막 바위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약간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터졌습니다. 속마음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마지막 바늘마저 부러지면 고삐를 쥘 자가 누구인가. 물론 음모의 냄새도 짙습니다. 체제 내부의 누군가가 보통의 잠행 기간을 이용해 해외 여론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폭풍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베이징의 내투쟁은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군 서열 2인자의 일상 일정마저 쿠데타 전야로 포장되는 지경이니까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드라마는 황금시간대에 반경 중인데 작가가 아직 마지막 회 대본을 못 썼습니다. 부분 5, 푸틴 대통령이 정말로 장우샤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가? 이제 푸틴이 장우샤를 붙잡아 인질로 삼았다는 가설을 보겠습니다. 푸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가 구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이터링크 연동, 북두항법의 군사급 정밀도, 조기경보 레이더의 저층 대역 호환성입니다. 이런 기술패는 장비 총부를 쥐었던 장우샤가 가장 혼이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제정신을 잃고 장우샤를 붙잡아 둔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의 장비 지원 승인 서류는 누가 결제합니까? 그러니 푸틴은 장우샤를 모시기에도 바쁩니다. 인질극 따위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푸틴에게 사람을 맡겼다는 가설은 더 우습습니다. 그 순간 시진핑의 머리 위에는 외세와 결탁이라는 모자가 바로 씌워집니다. 권력투쟁에서 마지막 명분까지 잃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총구를 정말로 장악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집을 지키는 다른 부주석 장성민이 있지만 그 또한 핵심 신복은 아닙니다. 이런 판에서 감히 뒷궁리를 하면 베이징 후반기 즉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관영 매체의 침묵은 딜레마의 그림자입니다.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몽둥이가 휘둘러져 중국 경제가 떨고 다른 한쪽에는 결코 섭섭하게 할 수 없는 전후 푸틴이 있습니다. 사람을 안 보내면 푸틴이 노여워하고 요란하게 떠벌리면 미합 중국이 약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계열이든 원로파든 최소한의 합의가 하나 생겼습니다.
중로군사동맹은 절대 요란하게 선전하지 않는다. 신화사가 이번 일정을 대대적으로 띄우는 순간 트럼프에게 스스로 목을 내어주는 꼴이니까요. 결과는 기괴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장우시아는 가야 하지만 푸틴을 섭섭하게 할 수 없으니 가야 하고 트럼프를 자극할 수 없으니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붉은 광장에 선 장수들은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가장 진실한 현재형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앞으로 간다며 발은 제자리, 입은 움직이는데 속은 자기 자신을 무서워합니다. 부분 6 1989의 망령과 역사라는 마상제의 역습 민심이 흉흉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기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35해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 재판 영상이 느닷없이 인터넷에 떠올라 인민해방군의 혼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1990년 베이징 군구 군사법정이 제38 군단 사령관 쉬친셴을 심판하던 장면입니다. 오늘의 중국 청년들에게 이 영상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교과서에서 1989는 백지로 처리되어 춘하의 풍파쯤으로 얼버무려졌습니다. 그런데 재판 영상은 모두를 벗겨놓았습니다. 공산당이 군의 학생들을 향해 사격을 명했고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양심 있는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피고석의 검은 뿔테 노인이 판사 앞에서 또렷이 말합니다. 인민의 군대가 어찌 인민을 쏠 수 있느냐. 목이 달아나도 역사 앞에 죄인은 되지 않겠다. 쉬친셴이라는 이름은 금기의 굴레를 벗고 상징이 되었습니다. 군복 속에 남아있던 양심은 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윗선의 명령이 비열한 논리라면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공산당의 반응입니다. 영상이 11월 26일 유출되자마자 국무원은 국가보안국 리자오쭝 국장과 스잉리 부국장을 즉각 해임했습니다. 1990년 군사재판의 원본 테이프는 군사위 비서실이나 군사법원 보관고에 있었을 겁니다. 워터마크도 도장도 없는 원본이 통째로 흘러나와 보안총책이 즉석 참수를 당했다는 사실은 정보를 흘린 자의 급수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한 겹 더 들춰보면 이런 가능성도 큽니다. 배우가 시진핑 자신이라는 가정입니다. 자기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권모술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군의 진흙을 끼얹어 협상력을 꺾겠다는 계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보라, 천안문에서 반가쇠를 당긴 것도 너희고 명령을 어겨 혼란을 부른 것도 너희다. 신상 털면 너희도 결백하지 못한데 무슨 체면으로 흥정을 하느냐. 셈은 치밀했지만 결과는 역풍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군은 도살자라는 서사는 영상을 본 청년과 병사들 눈에 사격은 당이 강요했고 반가쇠를 거부한 자가 진짜 영웅이라는 반전으로 읽혔습니다. 진흙은 군에 묻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의 옷깃이 먼저 젖었습니다. 게다가 체제 내부에서 떠도는 정치적 농담 하나. 시진핑이 장우샤를 지켰으며 베트남 전쟁과 1989 6월 두 번의 큰 승리를 거뒀다고 치하했다지요. 그 말을 들은 장우샤의 낯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 잿빛 표정은 시진핑에게 되돌려 꽂은 말 없는 못이었습니다. 국경전의 공은 받도에 천안문의 검은 냄비는 지지지 않겠다. 우리를 재물 삼으려 한다고요. 문턱은 없습니다. 군 수뇌부는 그의 술책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제 쉬친셴의 영상은 영혼을 가르는 채로 변했습니다. 양심은 그에게서 용기를 보고 탐욕은 그에게서 감옥을 봅니다. 노장들은 시진핑의 등 뒤에 숨은 단검을 봅니다. 언제든 자신들의 옆구리를 찌를 칼 말입니다. 한국 관객 취향대로 말하면 반전의 반전이 이어지다 보니 관객도 표값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국면입니다. 이처럼 임금은 신하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신하는 임금을 변상만 시키는 장본인으로 본다면 여기에 무슨 일사불란한 전쟁 동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몽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군이라는 양파의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역량면에서 구상장은 제거되었고 허웨이둥의 시나리오는 폐기되었으며 기술은 병목에 갇혀 군대는 물리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권력면에서 장우샤의 자맹은 공포를 키웠고 내투쟁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권력 분점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아 누구도 성급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민심면에서 시진핑은 허물을 떠넘기려 하고 장성들은 더 이상 그 짐을 져주지 못합니다. 쉬친셴의 영상은 양쪽 사이에 던져진 폭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또렷합니다. 작전하는 비어있고 권력 분배는 미완이며 군과 정은 서로를 경계합니다. 알고리즘을 믿는 군대가 봉건 질서를 믿는 자를 따라 무모한 일을 해줄 리 없습니다. 총구는 한 뼘 높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시스템 오류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바닥에 불길은 번졌고 중층의 총은 녹이 슬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 유저라 자처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는 그 사람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그는 서버 바깥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전원이 이미 오래전에 뽑혀 나간 것인가? 만약 이것이 한국 드라마라면 마지막 장면은 불이 꺼지고 음악은 고조되는데 주인공은 문 밖에 서서 열쇠를 두고 나온 걸 이제야 깨닫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계정세회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회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